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하입니다. 검찰이 가정폭력범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2번 이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구속 수사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라는 이유로 적극 개입하지 않던 수사기관이 이제부터라도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 형사이과 강진식 부장검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범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왔는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는 일반 형사사건하고 똑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대부분 선처를 해주는 식으로 이 가정폭력사범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네.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처분을 했고요. 네. 또 경미한 상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선처를 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뭐 친고죄였다는 얘기입니까? 친고죄는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가정폭력 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성폭력이나 이런 것처럼 친고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네. 일반 형사사건하고 똑같은데 단지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정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강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유형에 있어서 어떤 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또 어떤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한 범죄도 있고 이렇습니다. 친고죄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상해나 폭력의 경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일반 다른 사람이라면 합의라는 걸 하겠지만 가정이다 보니까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셨군요. 그럼 이런 제도를 도입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의 개입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폭력 사범의 경우에 재범률이 높고 또 요즘에는 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중대범죄까지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 내에 이런 폭력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저희 내부적인 처리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긴 요즘에는 인면수심적인 범죄도 너무 많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 싶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는 처벌만 강화를 할 경우에는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긴 해야 되겠지만 또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후자 쪽에 좀 방점이 찍혔던 부분들이 이제는 처벌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좀 더 강화를 한 거죠. 보통 가정폭력 하면은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폭력들을 생각하는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삼진아웃죄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한다던가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그러면 개인당 개인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삼진아웃죄가 실시되면은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럼 무조건 폭력 사범을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과거하고 달라지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강력한데도 가해자, 즉 예를 들면 남편을 구속을 해버리면 그 가정이 파탄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이런 어떤 재범, 산범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가정 유지 의사가 없다. 이런 경우에 구속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 수사는 원칙으로 하되 처벌은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는 거군요. 과거하고 똑같아지는 거네요. 그럼 그 뒤는? 그렇죠. 예. 이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구속 수사의 기준을 마련한 거죠, 이번에. 네. 기존에는 가정폭력 사범의 경우에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이 가정폭력을 10회 이상 저지르더라도 피해자가 나 저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 뭐 예를 들면 3번 이상 3년 내에 3번 이상 가정폭력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못한다든지 또는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구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꼭 3번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 번의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흉기를 사용해서 가정폭력을 했다든가 또는 뭐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뭐 온 가족 구성원들을 뭐 폭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향후에 뭐 상해 정도는 낮지만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 가정폭력을 저질러도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심하면 단 한 번만이라도 가정폭력을 행했을 때는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맞는 와이프들,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네. 이제 피해자 의사가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폭행을 자주 일삼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맞고 살긴 싫다 이런 의사일 겁니다. 네. 이 전자의 경우에 즉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속수사를 할 것이고요. 네. 후자 경우에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그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서류만 보고 선처를 해줬는데 이제는 선처를 해주지 않고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받는다든지 예. 저희 그 법무부 산하에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제도 자체가 이원적으로 된 거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가해자에 대해서 상담소의 상담이라든지 보호관찰소에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이 가정폭력이라는 게 이래에 대해서 안 좋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받거나 아니면 상담받는 것 이런 것들이 강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의무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조건부로 기소를 한다는 건데, 저 조건부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처를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전에 있던 사건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당신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을 유지하고는 싶으나 또 맞고 사는 건 싫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상담이나 치료 쪽을 이제 연결해 주신다는 얘기군요. 그 폭력의 기준을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세게 잡아서 손목에 뭐 멍이 드는 것도 폭력의 일종입니다. 예, 뭐 스치듯 뭐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또 기준을 마련하시는 건지요? 그 일반적인 형법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정폭력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폭행이라고 하는 거는 상처가 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상해라고 하는 거는 상처가 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인의 뭐 머리를 한 대 때렸다 이런 거는 상처가 안 났으면 단순 폭행이 되는 거고요. 예. 뭐 뺨을 때리든지 아니면 어디 뭐 흉기, 몽둥이를 가지고 몸을 때렸든지 이게 상처가 난다 좀 상해가 되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서 직접적으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에게 충분히 폭력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뭐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신체에 유해를 가한 듯한 폭언 같은 걸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언도 폭력의 일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때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소리 지른 것 때문에 아내가 신고를 해서 만약에 뭐 자기가 잡혀간다. 그럼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또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지 사실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정폭력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일반 형법상에 다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어떤 좋지 않은 말을 해서 상대방이 겁을 먹으면 그 협박이거든요. 예. 그리고 재물손괴라고 하는 거는 비록 이 부부의 공동 물건이긴 하지만 방문을 두드려 부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위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우리 가정폭력의 개념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단지 어떤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서로 부부간에 말싸움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이 가정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금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피해자들이 물론 남편의 처벌을 위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아내들이 만약에 맡고 있을 때 신고를 한다면 경고성이거나 아니면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고할 경우도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구속되는 것이 싫다, 남편이 구속되는 게 싫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또 신고를 오히려 할 수도 있는 것을 꺼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신고 건수가 오히려 주는 것은 아닐까. 피해자가 가정 유지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가정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런 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경우에 피해자가 이런 경우에 세 번째 단속이 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는 그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선처를 해줬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 남편 좀 제대로 좀 가정생활 할 수 있도록 좀 정신을 바꿔주세요. 그런 의사표명을 한다든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소의 상담이라든지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다시 이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처벌을 강화했다고 해서 이 피해자 신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적인 조치들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소급되는 건 아니겠죠? 예전에 폭력을 행사한 건수들은 제외하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인 효력처럼 이렇게 엄격히 이거 안 지키면 법에 위반되고 지키면 법에 법에 부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일선에 있는 검사님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사건을 처리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도 향후에 이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이게 가정폭력이지만 만약에 가족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옆집 사람이라던가 다른 친구가 신고했을 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꼭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저도 일선에서 검사로 일할 때 보면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의 신고보다도 주변 이웃들이 어떤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인 결혼 이민자에 대한 폭력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된 게 있는지요? 예, 저희가 이 지침 마련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서 마련했습니다. 즉, 이제 이 국제결혼으로 국내 입국한 결혼 이주 여성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 이러한 분들이 가정 내에서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라든지 이런 형사사법조치에서 보호약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언어도 안 통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 지침에서는 이런 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검사가 초동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지원기관인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라든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러니까 연계해서 통역 지원도 해주고 예. 그런 어떤 상담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변호사의 법률 기록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진 아웃제 같은 경우는 어떤 법률적으로 못을 세웠다기보다는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기본 지침을 마련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는 것이 기존에 처벌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네. 처벌을 좀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해 여성의 긴급 전화로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9만 4천여 건, 올해도 5개월 만에 4만 7천여 건이 넘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숫자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가정폭력을 단순히 그 집안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삐뚤어지기 쉽고 또 그런 아이가 사회에 나온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가정폭력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번 제도가 실효성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